이 건저당이 나오든 뒤에 가면 공동지당이 있을 거예요. 공동지당이 나오든 둘 중 한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의 한 7대3 정도로 건저당이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건저당이 한 3번 나오면 공동지당이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니까 건저당을 잡으셔야 돼. 공동지당은 우리가 3월 가서 볼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봐보면 막 섞여. 그래가지고 중요한부터 먼저 잘 보시고. 자, 갑이 을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 한 번 더 합니까? 계속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 거래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납품하는 사람은 걱정이 뭐예요? 납품 대금을 제때 못 받을까 이게 걱정이야. 그래서 갑에게 제안을 하기를 올 1년간 납품할 대금 중에서 1억 정도 담보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안심하고 납품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억짜리 토지에다가 1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아직 납품을 하기도 전입니다. 12월 31일이 됐을 때 납품 대금이 얼마가 확정이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확정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런 저당권을 말한다? 건저당이다. 건저당할 때 뿌리 건자를 쓰는 이유가 미래에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뿌리나 씨앗이나 사람으로 치면 뭐야? 뭐 어린이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의미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의미한다, 장래를 의미한다. 장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 씨앗, 어린이, 무슨 뿌리 이런 것들은 미래를 미래, 장래. 여러분은 미래야 아니야? 여러분 미래를 보기에는 현재가 급한 사람들이야. 어린이는 미래를 위해 살지만 여러분은 현재를 산다. 현재를. 현재가 급한 사람들이죠. 나이 더 들면 뭐지? 현재도 없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삽니다. 과거를, 이 사람도 삶이 그렇다고. 지금 현재야, 과거야? 현재요. 그러니까 이 과거까지는 안 가는 거야. 요새 오래 산다, 이가. 건강한 협회가 뭐, 120세 시대를 책임집니다. 참. 60 같은 뭐예요? 반쯤 살았다, 이 말이네. 그럼 남은 60년을 또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돈이야. 건강과 돈이라니까. 나이가 들면 여다는 필요 없어. 건강 최고, 그 다음 돈. 두 개만 있으면 잘 살아요. 그렇죠.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는가 봐요.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자랑하는 것도 현직에 있을 때지. 60 넘어가면 뭐 직장 그만두면 자식 자랑한대. 자식 장가 보내고 나면 뭐 자랑해야지. 자랑할 게 없어. 자기 건강 자랑해야지. 손자 자랑한다고? 네. 손자는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손자 몰라 자랑하기고. 얼마 전에 같이 뭐 얻어주고 키워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집못 사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재건을 미리 앞당겨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건저당이다. 그런데 특징이 3월 1일쯤 돼가지고 지난 2달치 납품 대금을 깨끗하게 다 갚아줘버렸어. 돈 받을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일반 저당권은 부정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 죽습니다. 그런데 건저당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영위되더라도 결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결산을 했는데 채권이 1억 2천으로 확정이 됐다. 요때 요 1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요 1억을 우리가 채권 재고액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권 재고액은 1억만큼 뭘 해주겠다? 담보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억은 담보의 한도액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는 책임은 뭐예요? 1억 2천을 다 책임져야 돼. 그런데 책임져야 될 1억 2천 중에서 1억까지는 뭐야? 담보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담보되는 데까지는 배당을 신청하면 뭐가 될까? 우선 변제가 되겠죠. 그래서 담보의 한도액을 다른 말로 말한다?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에 붙어있는 건저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를 갚아야 되냐? 그것은 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갚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란 말이나 저당권 설정자란 말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저당권 설정을 누가 하지? 소유자가 하지. 남은 땅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나?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뭘 주는 거야? 처분권을 맡기려니까 내한테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그 처분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야?
소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란 말이나 소유자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다. 그럼 채무자는 얼마나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납품을 받은 당사자니까 1억 2천을 다 갚아줘야지. 그래서 1억 2천 전체를 다 갚아줘야 돼. 그래서 채권액 전액. 채권 전액을 변제했을 때 건전함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물상보증이 동생이 납품을 받고 행님 땅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 행의 이름이 뭐지? 물상보증이 아니야. 이 물상보증은 채무자도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얼마까지 담보하기로 했어요? 아까? 1억까지 담보 한도가 정해졌으니까 자기가 담보하기로 한 최고액 전액만 변제하면, 즉 1억만 갚으면 건전함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자가 아까 배운 거 제3취득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이 말이야. 그거 산 사람도 채무자야 아니야. 채무자 아니지. 채무자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산 땅에 이제 저당권이 붙다라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침 내 물건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꼴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물상보증하고 지위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얼마까지만 갚으면 돼? 최고액 전액만 갚으면 되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누가 얼마를 갚아야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그렇게 해서 이제 갚아주면 될 것이고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까? 개면해야 되겠죠? 개면을 넣는데 비용이 300만 원 들었어. 실행비용 300만 원 들어가지고 개면 넣고 A라는 사람이 갱락을 받고 갱락대금이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1억 2천 가지고 배당 신청을 했을 때 1억까지는 담보가 되니까 우선 변제를 받아갈 것이고 2천만 원은 담보 한도를 초과해버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일반 채권자로서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면 요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뭐냐 이거지. 요 약간 배운 일반 저당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요건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실행비용. 아까 일반 저당권은 실행비용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건저당에서는 실행비용 300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실행비용 300은 뭐 받아갑니까? 우선 변제보다 더 빨리 줍니다. 더 그걸 뭐라죠? 최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배당 신청을 할 때, 배당을 할 때 채권자에게 비용을 300만 원 먼저 주고 그리고 1억 9,700만 원 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얼마? 1억을 먼저 주니까 토탈해서 1억 300을 먼저 받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저당이 일반 저당권보다는 채권자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용되는 저당권의 뭐 95% 이상은 뭐다? 건저당이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 아까 일반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 몇 년치? 1년치만 담보했죠. 그런데 건저당에서는 지연배상 전액을 담보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당권자한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재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을 다 담보해줍니다. 그러니까 채권 재고액을 잡을 때 높게 잡을까 낮게 잡을까? 가령 1억을 빌려도 채권 재고액을 한 1억 3천 이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한 3천만 원 높게 잡아버려야 요 3천만 원 속에 뭐야? 지연배상이라든지 실행비용 안 들어가더라도 지연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자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높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변제의 범위는 이렇다. 요 두 가지가 일반 저당권하고 어떤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건저당권도 설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건저당 설정에 합의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를 마치면 될 건데 이 등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뭐더라? 건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밝혀라. 그 말은 별도가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저당권 이렇게 적지 말고 뭐라 하지 그라? 건자를 하나 더 붙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채권 재고액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건저당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다른 것들은 임의적 등기사항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이제는 건저당권이 확정이 돼서 봅니다. 건저당을 비유를 하자면 대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다.
따라서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채권액이 올라가고, 변제를 하면 채권액이 내려가고, 채권이 고정되어 있다, 덜쭉날쭉한다. 덜쑥날쑥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건저당입니다. 그러니까 건저당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고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결산 날짜가 됐어. 그럼 뭐가 된다? 이제 대문 닫는 거예요. 더 이상 거래를 안 한단 말이죠. 끝났으니까. 그럼 대문 닫고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즉 대문 안에 있는 채권 중에서 얼마까지? 1억까지는 담보를 해주겠다. 그런데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돼야 안 돼.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인데, 확정이 되면 이제는 건저당권이 뭐로 바뀌어? 채권이 확정되는 일반 저당권으로 성질이 바뀐다. 이것입니다. 이게 확정의 효과죠. 확정이 되면 건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된다면 그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냐? 요거는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결산기를 정하면 어떻게 돼? 정한 결산기에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중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점에서 확정해서 그때까지 밀린 납품대금 또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저당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도 확정이 되는데, 요거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가에 따라서 확정의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이러면 되겠다.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건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 뒤에 이 경매가 취하가 된 거예요. 취하가 되더라도 다시는 일반 저당권이 건저당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을 50번을 했다 칩시다. 그럼 채권이 몇 개예요? 50개죠. 근데 돈이 필요해서 그 중 10개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5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다고. 그럼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건저당권의 5분의 1이 분리돼서 따라가느냐? 양수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저당은 쪼갤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건저당권 상태, 즉 확정되기 전의 상태라면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죠. 확정되기 전 대문이 열려 있는 건저당 상태에서는 건저당의 내용의 모든 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제국도 바꿀 수 있고,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채권자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면 어디까지 담보될까? 변경 전의 것이 담보될까? 변경 후의 것이 담보될까? 당연히 변경 후의 사항을 담보하지, 변경 전의 사항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저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양이 좀 있죠? 봅시다. 그래도 매년 오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자, 들어가기 전에 건저당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갈까? 건저당에서의 채권은 한두 개야, 여러 개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납품해도 1년 같은 뭐요? 수십 개 납품을 할 거 아니야. 채권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개의 채권이 확정되어 있다, 들쑥날쑥한다. 납품하고 돈 갚으면 채권액이 뚝 떨어졌다가, 또 돈 안 갚고 납품을 계속 받으면 채권액이 올라갔다가 들쑥날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간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납품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야, 계속적 계약이야. 계속 거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정간 변동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정간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기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건저당이다. 미리 설정, 미리.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봅니다. 줄을 쳐.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하는데 사실 너무 개념이 좀 부실해.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정간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에까지 한도하기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내려서 특질 봅니다. 동을 1번 쭉 가다가 그 담보할 채권 확정이 장래에 보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채권이 얼마 될지 알아 몰라. 모르고 언제 1년 뒤, 여기 같으면 1년 뒤에 확정을 유보시켜 놓고 지금 저당을 설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아리 2번에서 마지막 줄에 건저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정간 변동 볼 필요 없네. 그냥 부종성 완화 이것만 딱 줄을 치세요. 부종성 완화는 중간에 채권이 0이 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둘째 줄 중간 정도 보니까 장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저당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기타 이전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건저당에 영향이 없다 이래 되죠.
그러면 중간에 채권이 0이 돼. 다급적 하더라도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당 소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산기가 가는 거예요. 넘어서 건전당 승립, 계약은 뭐 크게 볼 거 없고, 또 하나 양가로 이번에 등기 봅니다. 등기는 아까 필수적 등기사항이 3가지 있었죠, 그죠? 그것만 다 그러시면 돼.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건전당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뭐야? 건전당의 취지가 드러나야 된다, 말이죠. 또, 동안에 이번에 채권 재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채권 재고액. 또 한 개 빠진 것이 뭐예요? 채무자가 지금 안 나있죠?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3번은 볼 필요 없어서 또한 3번은 임의적 등기사항이니까 그건 뭐 굳이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건전당의 취지, 채권 재고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요 3가지는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3번 채권 재고액 뜻이 뭡니까? 담보의 한도액이야 책임 한도액이야? 다시 안 되는 걸로 하고 칠판이라도 보고 이야기해라. 책이 없으니까. 담보의 한도액이야 책임 한도액이야? 죽어놨네. 채권 재고액은 담보의 한도액이라고. 참으로 큰일이지. 담보의 한도액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라니까. 담보된 데까지 우선 변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2천 중에서 얼마는 담보된다? 1억까지는 담보가 되고 2천만 원 담보가 안 되니까 1억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아가고 담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일반 채권을 받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한도액 이러면 안 돼. 책임은 1억 2천을 다 지는데 그 중에서 1억까지는 담보를 했고 2천만 원은 담보가 안 된 거죠. 채권의 일부가 담보돼 일부는 담보 안 돼도 돼요, 안 돼요? 아까 된다 했잖아. 지난 배울 때 피담보 채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다고. 채권의 반만 담보해도 되고 뭐 그렇지 뭐. 담보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뭐가 보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줄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담보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얼마죠?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재고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뭐냐? 어떠한 내용으로 채권 재고액에 산입이 되는가 이런 물어봤죠. 채권 재고액에 산입되는가를 다른 말로 치면 우선 변제 금액에 포함이 되는가 이 말 아닙니까? 말을 돌리면 말을 잘 돌려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돌려. 말을 못 돌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죠. 나는 말 돌릴 줄 모른다 이러는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다 그게. 나는 말 돌릴 줄 모르니까 바로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그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있는 사람 말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삽니다. 근데 나는 말 돌릴 줄 모른다 이러면서 뭐 직설적으로 하면 뭐 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자꾸 돌려야 돼. 말을 돌려가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안 상하게 한다. 안 상하게 우리 집에 온 사람 다 웃고 나게 해야지. 그따위 집에 온 사람 찡그리게 나게 하면 그 장사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돌리는 연습을 잘 해야 된다. 미국 공부할 때부터 잘 돌려. 말을. 우선 변제액에 산입되는가 뭐 말고 우선 채권 재고액에 산입되는가는 우선 변제액에 산입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두 개를 잡으려 했어. 원본 이자 위약금은 볼 거 없고 실행비용 산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받는다는 거고 지연 배상은 일반 저당권 1년치인데 건전당은 뭐야? 전액을 다 담보한다. 그거 두 개만 챙기면 돼. 그래서 넷째 줄 지연 이자는 가로 딱 묶고 쭉 가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다.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이 담보된다. 그 다음 동아리 2번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줄치고 안 하면 안 주나? 더 빨리 준다 했죠? 그같이. 그 다음에 동아리 3번 누가 얼마를 갚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 책이 참 문제예요. 그죠? 요 2번까지는 뭡니까? 2번까지는 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 내용이고 3번, 4번은 우선 변제와 관계없어. 얼마를 변제해야 건저당권이 소멸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얼마를 변제해야 건저당권이 소멸할 것이냐. 분별을 지지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가로 동그라미 3번, 4번은 별도로 구별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채권액의 재고액을 넘은 경우에는 채무자 동그라미 치고 아까 채권 재고액을 얼마 넘었습니까? 20만 넘었죠? 넘은 경우는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돼? 그 밑에 줄. 그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줄치고. 이렇게 시면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줄치고 얼마를 갚으면 된다 했어요? 재고액만 변제함으로써 건저당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재고액. 이런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건저당 확정. 자. 확정 전의 건저당의 효력 부종성 완화되어 있죠. 이건 아까 우리 봤다, 그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확정이 되기지 이라면 부종성이 엄격하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건저당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랬죠. 그래서 넘어가서 동아리 1번만 줄칩시다. 367페이지 제일 위에
건저당권 확정 전에 개별 채무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도 이는 건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내려서 건저당의 확정 양가로 2번 봅니다. 동안 1번 확정되는 일반적 사유 기업 전속기간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줄치고 여기는 결산기를 12월 31일로 정했죠. 그러면 그날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의 시기에 대해서 확정 시기. 그 다음 니은 내려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그때는 어떻게 할까? 첫째 줄 끝머리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거래관계가 끝나버렸죠. 그럼 이제 거래 아니니까 이제 문 닫는 거지 뭐. 그 시점에서 확정하면 되겠지. 또 동안의 B번 둘째 첫째 줄 끝머리 저당권 설정자는 결산기 정함이 없는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납품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또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될 수 있고. 그 다음 내려서 동안의 2번이 중요하겠죠. 경매 신청 줄치고 기업 건저당권자가 가로를 묶고 쭉 가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건저당권은 확정된다. 그때 동안을 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매 신청시 확정되죠. 니은 첫째 줄 중간에 제3자의 경매 신청 제3자나 후순위 건저당권자나 그런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그 밑에 줄 매각 대금 완납시 줄치고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 건저당 확정의 효과 요까지였죠. 건저당권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뭐로 바뀌어? 건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된다 했죠. 그다 줄을 치고 첫째 줄 같으면 건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동안 1번 확정으로 인하여 줄을 쳐 그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여기서 아까 12월 31일 날 되면 닫았죠. 그러면 그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 중에서 얼마까지? 채권 최고액까지가 담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정 후에 줄치고 건저당과자 취득한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문 닫고 나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된다. 그까지 봅니다. 그까지 봤는데 우리 책에는 뭐가 빠지냐 하면 변경이 지금 빠진 거야. 변경. 건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이라고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 전에 거, 변경 후의 거, 변경 후의 사항을 담보한다. 이런 말들이 이 책에는 지금 빠져있네. 좀 문제 풀고 이럴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우리가 3월달 천천히 보기로 하고 자 넘어가서 계약법 기초를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이 계약법 앞부분은 실전에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없어.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건 빼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계약이 뭔 말이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우리 첫날 배울 때 그걸 배워야죠. 그죠? 계약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 계약의 의의라든지 계약 자유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하고 관계없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과 약관 돼 있는데 약관은 나중에 우리 3월달에 볼 거예요. 약관은 민법이 아닙니다. 이 매년 노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약관 규제법이라는 특별법인데 간혹 노기도 하고 거의 뭐 잘 안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급한 것이 뭐지? 매년 노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3월달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볼 거예요. 388페이지를 넘어가면 계약의 종류가 나 있죠. 이 부분도 매년 시험이 노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노는 건 아닌데 계약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야 뭐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글을 읽기 위한 전제로서 보는 겁니다. 먼저 쌍무계약, 폐무계약. 쌍무계약은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안 1번 쌍무계약이란 쌍방이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쌍무계약입니다. 책은 안 보는 게 좋겠다. 기브앤테이크 사는데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 갑이 100분지 토지를 을과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대금 이렇게. 매매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쌍무계약인데 왜 쌍무라 했냐?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발생하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계약은 채권행위니까. 그럼 갑은 매도인은 무슨 채무를 지어? 5월 1일 되면 소유권 이전, 즉 재산권 이전의 채무를 지고 매수인은 무슨 채무를 지어?
대금 지급의 채무를 지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를 지고 그리고 이행 날짜가 되면 등기수를 주면 나도 동시에 대금을 줄 것이고 등기수를 안 주면 나도 대금 안 주겠죠. 이게 뭐야? 대가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쌍방이 채무를 지고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쌍무계약이다. give and take 하지 말고 뭐라고? 쌍방이 채무를 지고 그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그다음 이제 폐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지거나 쌍방이 채무를 지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것은 폐무입니다. 폐무다. 그다음 내려서 유상, 무상이 나있죠. 뭔가를 받고 대가를 주면 그거는 뭐야? 유상이고 내가 뭔가를 받고 아무도 안 주면 그게 뭐고?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 알고 있으면 돼. 정리는 무슨 계약이죠? 무상.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대차가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빌렸다. 정리는 공짜로 먹었다. 공짜. 무상. 무상이 하면 다 유상입니다. 무상은 뭐 몇 개 안 되고 유상은 많죠. 그런데 애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 무상까지 받고 쌍무, 폐무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을 하나 연습을 합니다. 간혹 시험에서 한 2번 나왔던 그림인데 학교 다닐 때 그 집합 이런 거 배웠다, 그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OX.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X죠. 요만큼은 유상이지만 쌍무 아니잖아요. 그죠? 쌍무는 무조건 유상이죠. 하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건 아닌 거예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폐무계약이다. OX. O죠. 폐무계약은 언제나 무상이다. X죠. 요만큼은 폐무지만 무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빠져나오는 부분이 뭐냐? 유상이면서 폐무. 이 계약이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특징이 유상이면서 폐무계약. 보통의 경우는 유상계약은 거기가 쌍무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폐무예요. 유상이면서 폐무. 그럼 우리 주변에 현상광고는 어떤 것이 있냐? 현상광고를 걸어놓고 광고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디 가면 있어? 경찰서 앞에 가면 많다 그래? 경찰서 가면 사진 쫙 걸어놓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1억짜리 막 나와 있잖아요. 그지? 간첩은 좀 비싸고, 뭐 간첩은 더 비싸고. 옛날에 누가 뭐 길 걸어가다 자기 사진이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5,000만원 되는데 지는 3,000만원 되니 기분 나빠가지고 너는 왜 값이 이리 싸냐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집을 나서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다. 강아지 사진 붙여놓고 현상광고 거나 뭐 강도 사진 붙여놓고 현상광고 거나 똑같아. 현상광고라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그래서 갑이 전단지를 붙였다 있죠? 전봇대에다가 강아지 사진 붙여놓고 특징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상광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을 맺읍시다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다. 전단지를 붙인 것 자체가 청약입니다. 그럼 어디 지나가다가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내가 강아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승낙을 하면 갑은 5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바로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 찾아서 인도를 해야 되겠죠? 물건을 딱 넘기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승낙만으로 체결돼. 승낙만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뭐라 하지?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승. 낙승할 때 이 낙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낙이란 말이 승낙을 줄인 말이거든. 낙승. 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은 낙승. 이 낙승 반대말이 뭐예요? 요물계약이다. 요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광고 계약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돼야 돼.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강아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딱 찾아줬을 때 계약이 성립되니까 낙승이다, 요물이다. 요건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돼야 체결되니까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찾아주면 갑은 50만 원 되는 채무가 생기죠. 근데 어른 채무가 있어 없어?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는 것은 계약 성립 조건이 채무가 아니죠. 따라서 한쪽만 채무를 지니까 무슨 계약이다? 폐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어리
돈을 50만 원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무슨 대가로 받는 거예요? 강아지를 찾아준 대가로 받는 거지 공짜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돈을 50만 원 받더라도 그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지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그래서 현상강구는 그 성질이 뭐다? 폐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면서 요물계약으로서의 성질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 현상강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요물계약에는 어떤 것이 있냐? 지금처럼 본 현상강구, 그 다음에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임차 보증금 계약,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현대계보 이렇게 딱 외우면 되겠다. 현대계보, 요물계약 네 가지. 요것도 과거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조건도 계속 물어봤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요물계약 봅시다. 양가로서 한번 요물계약. 그래서 동안에 1번 둘째 줄 합의 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과 같은 줄을 계약상 재무와 관련된 사실적 행위가 계약의 승인 요건이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진행 중 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에 한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정되고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진행계약에서는 현상광고 한 개가 요물계약이고 비진행계약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토탈 몇 가지가 현상광고, 요거는 요물계약, 진행계약이고 진행, 비진행은 구별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임차 보증금 계약, 요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다 외우시면 돼요. 현대계보 외웠죠. 현이 뭐라고? 현상광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이 말이죠. 걔는 뭐지? 매매에 가면 계약금 넣잖아. 그 다음 보는 뭐야? 임대차에 가면 임차보증금 넣죠. 임차보증금 계약. 그래서 요런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고 요 네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이야. 요물이 하면 다 낙성 아닙니까? 이분법 요거 하면 다 딴 나라 거예요. 딱 둘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뭐 정기수도 공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 계약이고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것들은 일시적 계약인데 계약을 소멸시킬 때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제할 때 볼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시고 계약의 승인. 계약의 승인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청약과 승낙의 합의회에서 계약이 승인되겠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회에서 계약이 승인됩니다.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좀 봅시다. 청약과 승낙. 청약은 무슨 말이에요? 계약 맺기를 청한다 이런 뜻이고 승낙은 그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청약 승낙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법 종치 첫날 배운 거예요. 첫날을 많이 봤어요. 이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갑이 100분이 토지 한 필지를 1억 정도에 팔고 싶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1억에 팔아야지까지가 뭐야? 의사. 사세요 하면 뭐야? 표시. 그러니까 내 땅 100분이 1억에 사십니까? 사시오. 이게 뭐야? 의사 표시죠. 그 의사 표시 이름이 뭐라고? 청약이라고. 계약 맺기를 청하는 의사 표시죠. 그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다가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될까 이거. 그럼 그 의사 표시는 뭐고? 승낙.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100번이라는 동일한 물건에 1억이라는 동일한 조건에 합치가 되면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되는 것이 뭐다? 계약이다. 그게 매매 계약 아니겠지? 그런데 청약을 할 때 그냥 내 땅을 사세요 이래서는 청약이 돼 안 돼. 그러면 어려 입장에서 무슨 땅을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물이 반드시 100번지, 100번지, 200번지, 200번지 이렇게 특징이 돼야 돼. 그리고 또 100번지를 사세요 이래도 청약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얼마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억에 사세요 이렇게 목적물은 특징이 돼야 되고 조건은 확정이 돼가지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그게 청약이 되는 거지 그냥 내 땅을 사라 이렇게 하고는 청약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3월 1일 날 청약의 통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3월 5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되었다면 갑이한 청약은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이거 총칙할 때 우리 많이 봤던 거 아이가?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도달주의요. 도달이 무슨 말이지 근데? 그런데 요지하는데 뭐 앞에 뭐 빠졌구만. 상대방의 내 의사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다?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요지하는 게 아니고 요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요지를 해버리면 요지고 요지 전 단계가 도달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발신,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은 어떤 시점에서 도달된 시점에서 효력을 준다 이렇게 정한 거 아니야. 선택을 그렇게 했다. 그게 도달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상대방이 지배권에 들어서 요지 가능한 상태가 도달이죠. 도달된 뒤에는 철회가 돼야 안 돼. 철회. 이렇게 사실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싸게 내놓은 거야. 한 2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이 청약을 철회하고 싶지. 그럼 언제까지? 도달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 도달이 돼버리면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 이죠. 철회는 도달되기 전까지. 자, 3월 3일을 한번 읽어보실까? 발신 후 도달 전 이렇게 되면 되겠죠. 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 갑이 사망을 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돼 버렸다 하더라도 3월 5일날 편지가 어리 손에 들어가서 어리 그 편지를 읽어보고 이해한 지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도달된 걸 봐야 안 봐요? 본다 안 본다? 본다 해야지. 읽어보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지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도달된 걸 본다. 그런데 상대방 어리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돼 버렸다. 3월 3일날 어리 죽었다니까. 그럼 이틀 뒤에 편지가 들어갈 당시에 어른 사람이 아니야. 이미 죽은 놈이 일어나가지고 또 편지 읽어보고 또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달된 걸로 봐, 안 봐? 이거는 요지가 불가능하니까 도달된 걸로 보지 않는다. 부도들에. 그러니까 누가 죽은 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 즉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행위이 상실되면 영향을 미쳐서 효력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정변경, 철회, 사정변경 이런 것도 우리 연습만 했죠. 이런 거 쭉 보시면 돼. 이제 봅시다. 청약부터 봅니다. 기억.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사업, 즉 줄을 칩니다. 즉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띠것.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쳐. 청약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리얼 쭉 가서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줄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봅니다. 이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자판기에 커피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불이 들어있어.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불이 꺼진 자판기는 죽은 거야. 불이 켜진 살아있는 자판기라. 이게 무슨 소리고? 커피라는 물건을 1,000원이라는 조건에 사세요. 계약을 맺읍시다. 매매 계약을 맺읍시다. 청약이 아니야. 청약 아니야. 물건이 특정되고 조건이 확정되고 내가 돈 줘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승낙이 돼가지고 탁 물건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청약이죠.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자판기 주인 이름이 적혀있더라 안 적혀있더라? 안 적혀있죠. 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정하고 주인이 뭐라고 이름 적어놓냐고 주소 딱 적어놓고 내 거다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청약자가 반드시 드러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리고 청약은 지금처럼 친구 어라 네가 내 땅을 살래 이렇게 사람을 딱 특정해서 할 수 있지만 자판기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판기는 특정이면 뭐 아무나 먹어. 아무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자가 꼭 명시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지금 읽은 부분 요거야. 그 다음 미음. 청약을 할 때는 첫째 줄 끝머리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 땅을 사라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땅을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조건이 딱 특정이 돼야 되겠죠. 끝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청약 유인 이런 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청약 유인은 우리 주변에 꽉 찼다 그죠? 뭡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지 뭐. 그 광고 보세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는 다 전화했잖아.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꼬시는 거지. 여기 청약해 오도록 꼬시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줄치고 둘째 줄 뭐가 보여? 도달 동그라미 치고 도달. 그리고는 또 뭐가 보여? 청약이 도달되기 전에는 아무리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 돼 있죠. 철회는 언제까지 해라고? 도달되기 전까지 해라. 그 다음 B번 발신 후 사정 변경 줄치고 자 로마자 1번 누가 죽었노? 청약자가 사망 줄치고 보낸 사람은 죽어도 돼 안 돼? 죽어도 돼. 그 사람 죽어도 아무 관계 없어. 죽어도 그럼 됐죠.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을 해버렸다. 그 밑에 사망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쳐. 우리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디 읽어볼 수 없는가 이거. 그러니까 도달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청약 의사보시는 효력을 잃는다. 부도달. 도달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청약의 구속력 줄치고 요거는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요 구속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제 구속력의 존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구속력 존속. 그래서 넘어와서 C번하고 D번하고 두 개를 잡아야 되겠네. C가 뭐고요? 발생 시기. D번의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 기간 되죠. 요걸 봅니다. 자, 갑이 어리게 청약을 하면서 내 땅을 사고 싶으면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이렇게 승낙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럼 갑이 한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했노?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어.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가 될까? 정한 날짜까지 그 청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청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철회를 한다 뭐 한다. 도달 후 정한 날짜까지는 철회를 못 하는 거예요. 도달되기 전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앉아. 처리를 못하니까 1억에 사세요 했으면 1억에 팔아야 돼.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말을 잘했는데 2억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달 후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청약일 처리를 못하니까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청약은 물음이고 승낙은 답이죠. 그러니까 답은 언제까지 해야 돼? 청약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다고?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약이 살아있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만 뭘 한다?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승낙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존재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승낙 적격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셋 다 같은 말이에요.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간, 승낙 적격 기간, 셋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정하면 정한 날짜까지는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법정 박스 밑에 로마자 1번 첫째 것은 우선 청약의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줄치고 이에 따른다. 이에 따른다가 무슨 말입니까? 3월 20일까지는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끊고 나아가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는 줄치고 그때는 몇월 며칠까지 청약이 살아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담당 판사가 재량껏 판단한 거예요. 그냥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된다.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청약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승낙을 해라 이런 뜻이죠. 상당한 기간 동안 승낙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넘어서 D것 봅니다. 청약 상대방의 지위 줄치고 첫째 줄 원칙적으로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줄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내 땅 100분지를 1억에 살립니까?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럼 어른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사세요 해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구구절절 답을 해가지고 왜 못 사게 되는지 왜 살 수 없는지 이유를 밝혀가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른 자유다. 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지 맘이지 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는 거야. 갑이 청약을 하면서 내 땅을 사고 싶으면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만약에 3월 20일까지 답이 없을 시에는 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답을 할 의무가 없지. 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안 했더만 3월 20일 찾아온 거예요. 3월 21일 날 찾아온 거예요. 20일 찾아가지고 네가 어제까지 답을 해야 되는데 왜 답을 안 했냐. 답을 안 했으니까 이건 샀다는 걸로 치고 매매 대금 주세요. 돼 안 돼? 그런 의지가 있냐고.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다니까. 대단한 판례지, 그죠? 머리 앞장 두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 한번 보세요. 판례 박스 보지 말고 그냥 띄고서 내 셋째 줄 한번 보자. 청약에 그 밑에 있는 판례가 똑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헌이 있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에 대한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이 않는 데서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판례 그런 겁니다. 이걸 세워가지고 대부분까지 갔네. 그것도 옛날도 아니네. 91년도에 판결했는 91년도에 소가 제기돼가지고 몇 년을 끌었습니까? 8년을 끌다가 이제 98년도에 판결이 나고 막. 소 제기 날짜는 그 91년 1월 29일이고
판결은 지금 98다 돼 있잖아. 98년도에 7년을 끌다가 이제 98년도에. 독한 사람 많죠, 그죠? 지금 뭔데 함부로 그냥 뭐 살아 이러고 안 산다 해서 또 돈 내놔라, 못 준다 이래 또 대법관 올라가고 판사들도 참 할 일도 없다. 근데 이런 게 과거에는 많았어요. 꼭 토지가 아니라도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가? 요새는 그 연말 돼가지고 연합장이나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거 보내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죠? 스마트폰 놓고 나서 이게 없어졌잖아. 옛날에 이게 많이 보냈거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다니까. 주로 이제 장애인 협회 있죠, 그죠?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 연합장을 자기들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그림도 그리고 막 꽃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10매 정도씩 한 묶음을 해가지고 아무 주소나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야. 나무 집에. 무작위로 보내고는 그 봉투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사실 의향이 없으면 우체통에 넣어두세요. 이란다니까.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사실 의향이 없으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 집에 한 묶음 들어온 거야. 근데 우체통에 넣어달래. 지가 내보고. 그럼 내가 지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내가 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한데서 내가 꼭 우체통에 넣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 아니었더만은 한 일주일 있다가 대문에 띵동 가서 뭐랍니까? 카드값 주세요. 연합장값 주세요. 그런다니까? 네가 왜 안 줬냐? 그럼 여주야 내가 받아가지고 또 딴 데 팔든지. 그럼 네가 안 여줬으니까 연말 지나갔으니까 네가 산 걸로 하자. 내놔라 하고 실랑이를 버리고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돈 줘 안 줘? 결국은 주지. 막 땡갈 불사니까 주지.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 넣어주세요 한 데서 넣어야 의무 없다. 아닌 데서 계약 체결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뭐 돈 내놔라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파트 살면 그런 게 없는데 단독주택 살면 그런 게 많아요. 딩동이라면 교회에서 오고 절에서 오고 뭐 사라 하고 각서라고.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낙 봅니다. 성낙은 무슨 말이고? 답이죠. 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음에 일치되도록 답을 해야 돼. 이렇게 살립니까? 하면 이렇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지. 9천에 사겠습니다. 이러면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어렵게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A가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갑이 물어봤는데 B한테 답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합의인데 그 합의는 객관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 객관적 합의라는 것은 조건이 일치돼야 된다.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살렵니까? 이러면 이렇게 사겠습니다 해야지. 9천에 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합의라는 것은 사람이 일치돼야 돼. 청약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되고 청약을 한 사람이 답을 받아야 됩니다. 청약은 갑이 했는데 답은 A가 받으면 그건 답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일치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394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객관적 합치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에 청약은,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행하지 한다까지 줄치고. 그리고 저기서 1억에 살래 하면 여기 거기에 상응하도록 1억에 살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상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교차 청약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디귿, 니은 디귿이 교차 청약인데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주관적 합치되어 있죠. 그 말은 원칙,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승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밑에 의사실현도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청약, 승낙을 합치해서 체결되는 방법이 있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체결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99%는 무엇이야?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오늘 열심히 보시면 된다고. 기초과정에서는 의사실현, 교차 청약 아주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낙 기간도 아까 우리 봤다 그죠? 기억해 보세요. 395페이지 밑에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이 줄였죠. 승낙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기 아까 몇 월 며칠부터입니까? 언제까지예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죠? 요 기간 동안에만 승낙해야 돼. 여기 아까 승낙적 계획 기간이었죠? 청약이 살아있는 동안, 즉 승낙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안, 즉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안에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는 승낙의 통지가 갑에게 도달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3월 20일까지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이 돼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3월 20일날 도달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연착이 돼가지고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니은을 보세요. 넘어와서 396페이지. 396페이지 저 제일 위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 기간 내에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계획에 도달된 경우면 계약 승인한다 줄치고, 그 기간이 아까 몇 월 며칠이요? 3월 20일이죠. 3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했으니까 요 기간 내에 도달이 되어야 계약이 체결된다. 연착이 되어버리면 계약 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니은에 그런 말 있죠. 도달이 승낙기간을 도과하여 연착된 경우에는 원칙은 승낙으로서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승낙으로서는 무효인데 그걸 다 버리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또 성립시킬 수가 있다. 되죠.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무효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는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얼을 묶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디귿 리얼. 옆에다 사고연착 이렇게 적고, 사고연착 적고, 그리고는 봅시다. 우리 평소에 갑의 땅 100분위를 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참에 갑이 보고 사세요 청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뭐 별로 고민할 거 없죠. 그래서 서류 검토 좀 하고 등기부 한번 떼보고 그 이제 마음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3월 7일 날 이틀 만에 사겠습니다. 승낙의 통지를 보낸 거예요. 별 고민도 안 하고. 근데 이것이 3월 22일 날 들어갔어. 연착이 다이다. 이틀 연착돼 버렸죠. 근데 충분히 제 날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냈다 안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벤치가 2주 3주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요즘 일주일 이내에 벤치가 다 들어가. 저 강원도 산간백지라도. 그러니까 이 연착은 중간에 뭐가 났다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연착을 무슨 연착? 사고 연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되어버렸죠? 그런 연착을 사고 연착. 그 사고 연착이 되면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연착 사실을 승낙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럼 왜 통지를 해줘야 되냐?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승낙을 한 어른 입장에서는 당연히 3월 7일 날 편지를 보내면서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믿을 거 아니야. 충분히 제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냈으니까 계약이 체결된 것이란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 신뢰 하에 계약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럼 대행 토목공사 같으면 미리 뭘 해야 돼? 자금도 대출을 받고, 중장비도 대여를 받고, 인부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빨리 공사를 하지. 실컷 준비 단계에 준비를 했는데, 수십억 들어 준비를 했는데, 이틀 연착돼가지고 계약 체결이 안 돼버리면 이 준비 단계에 들어간 비용만큼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일성실은 직상 갑은 을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체 없이 연착된 사실을 알리죠. 그래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 의무야. 그런데 연착 통지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연착된 걸로 보고 계약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착 통지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면 요거는 뭘 본다?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연착되지 않은 걸 보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고연착이야. 성립이 된다면 몇 월 며칠 날 성립될까? 3월 7일 날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객지자 사이의 계약은 신속성을 위해서 발신과 동시에 계약 체결이 인정합니다. 객지자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사고연착부터 이제 봅시다. 디귿 봅니다. 한편 승낙이 연착되어서나 줄치고 그것이 통상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는 시기에 발생된 경우까지 읽었죠. 그걸 합치면 뭐가 될까? 충분히 제날짜에 들어갈 수 있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 그건 뭐라 한다고? 그게 사고연착이라고. 그럴 때는 둘째 줄, 셋째 줄. 이 경우에는 그렇죠. 청약자가 쭉 가서 수령한 직후 지체 없이 상대방 승낙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리얼로 내려가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줄치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됐죠? 연착 통지를 안 해주면 계약 체결돼 버립니다. 연착이 되더라도 그게 사고연착. 그 다음 내려서 객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나와 있죠. 객지자 반대말이 대하자예요. 객지자 대하자. 근데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객지자는 무슨 말이고?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지리적으로 읽지 말고 시간상으로 읽으면 돼.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반대말이 대화자입니다. 대화자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보면 돼. 자, 각 어뢰 강의를 한번 볼까요? 갑이 편지를 3월 1일 보냈고 3월 5일 들어갔죠. 시간이 걸려서 안 걸렸어. 이런 사람을 말한다. 객지자. 이웃집에 살고 있어도 문수로서 편지로서 계약을 맺으면 객지예요. 보내고 반대가 시간이 걸리면 객지야.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도 전화로서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 갑이 서울 사는 갑이 부산 사는 어리게 너 옆집에 있는 너 집 옆에 있는 빈 땅이 내 땅인데 이렇게 살래? 전화를 했다니까? 그럼 그 전화 목소리가 한참 걸려가지고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오잖아. 오다가 뭐 출풍년 넘다 좀 쉬었다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사람을 말한다. 대화자, 이렇게 표현해, 대화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지자는 연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언제 보내고 언제 도달됐다는 걸 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놓을 수도 없지. 뭐 물어볼 게 있어야 놓지. 뭐 연착도 없고, 뭐 사고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뭐. 가고 바로 들어가지. 그게 대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자는 무조건 발신주의입니다. 무조건 발신주의. 근데 객지자는 청약은 아까 도달주의를 제죠. 청약은 도달과 동시에 혈이 발생하고 성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야.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면 돼. 다른 건 다 도달주의인데 말하자면 대화자 발신주의가 도달주의지. 왜 가만히 있어요? 틀리면 틀린다 이야기해야지. 몰랐어?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주의라니까. 전화 목소리가 딱 들어오면 바로 혈이 발생한다니까. 다 도달주의인데 뭐 한 게 객지자 사이의 성낙만 발신주의 취하는 거야. 성낙만 발신. 그러니까 계약의 신속성, 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 보낸 편지가 3월 20일 제기간 내에 들어갔다. 그럼 계약 성립됐죠? 그럼 언제 계약 성립돼? 3월 7일. 3월 7일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됐고 제한일자에 들어가면 그대로 쭉 가고 제한일자에 못 들어가면 돌아와서 깨지는데 사고연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것만 챙깁시다. 이제 531조 조문만 봅니다. 객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객지자 간의 계약은 성낙 동그라미치고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 동그라미치고. 그게 발신주의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것이 보시고 그 다음 조금 쉬었다가 원시적 분론 봅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